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리적 상상력을 통한 세계지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세계지리 참 어렵죠? 처음 접하는 이러한 세계지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제게도 역시 늘 고민인데요. 그래도 요즘 현장에서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모습과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계지리를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세계지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세계지리 공략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동안 함께 공부했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를 해보고 각각의 내용 요소에서 어떠한 점을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지 또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총 18장의 학습 노트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는 범위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영상을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중간고사 대비를 잘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부터 어떤 내용 배웠는지 함께 떠올려 볼까요? 세계지리 교과서의 첫 단원에서는요, 세계화와 지역 이해에서 소단원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었는데요. 먼저 세계화와 지역화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었고, 특히 세계화 시대에서 지역화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화 전략을 하는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었고, 이 각각의 세 가지 전략에 따른 사례도 함께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의 I love 뉴욕과 같은 지역화 전략의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마지막에서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었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 이어서 지리 정보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정보의 종류를 구분해 보았었고, 공간의 인식은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고, 그러한 세계관에 따라서 동양과 서양에서는 각각 어떠한 세계 지도가 제작되었는지 세계 지도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들여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었는데요. 먼저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여 동양에서는 처음에 중국의 세계 지도와 세계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알아보는 학습 노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지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소개받았었던 것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지도에 해당하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요. 그리고 천화도와 지구 전후도를
각각 특징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는 어떠한 세계 지도를 보았는지 기억하시나요? 먼저 오래된 순서대로 떠올려 보시면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만들었던 세계 지도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지도 중에서 종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가장 크게 표현하고 있었던 티오 지도가 있었고요. 이것과 비교해서 이드리시 세계 지도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항해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여러 가지의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포르톨라노 지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트제 밀러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를 정리해 보았었는데,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와 더하여 여러분들 교과서 15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페터스 지도도 함께 페터스 지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메르카토르와 연결지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각각의 세계관에 따라서 제작되었던 여러 가지의 세계 지도를 그 특징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세계 지도를 비교할 때 어떠한 점에 포인트를 두면 좋을까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세계 지도를 학습하실 때는 먼저 각각의 지도의 형태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지도와 그 지도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 명칭을 구분해내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명칭을 떠올리고 난 뒤에는 이 지도에 반영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반영된 세계관에 따라서 지도의 중심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지도의 위쪽의 방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도의 목적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는 범위가 달라지거나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지도에 담겨 있는 표현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이 지도에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대료까지인지 아니면 신대료까지인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세계 지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날 때, 그러면 이 지도를 가지고 세계 지리를 학습을 하실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고지도와 고지도를 비교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어떠한 내용 정리했었나요? 3단원에서는요, 세계의 지역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그래서 앞 시간에 지역과 권역의 의미를 살펴보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세계의 권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세계의 권역 구분이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였는가, 이것을 맞춰보는 활동도 함께 해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의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에서는요, 우리 처음에 기후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었고, 두 번째에서는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후, 지역을 구분해 보고 그 각각의 기후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후 특징과 주민 생활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케펜의 기후 구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리의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이 기후와 지형 파트가 지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지리의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케펜의 기후 구분이 아주 큰 재미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친구들을 아우러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의 이해는요, 우리가 처음에 기후의 요소와 기후의 요인으로 구분을 하여 각각의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리했었는데, 기후의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바로 기온과 강수와 바람이 있었고요. 이러한 기후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는 먼저 위도가 있었고,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수륙 분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형성 강수를 내리게 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지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대 고산 기후의 온도를 만들어내는 해발고도가 있었고, 서한해양성 기후의 겨울철에 따뜻한 기후를 만들어내는 해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단과 전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의 요소와 기후의 요인을 구분하고 각각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케펜의 기후 구분, 이것을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요? 먼저 케펜이라는 사람이 기후를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를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케펜의 기후 구분의 기준을 이해하는 순서가 먼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펜이라는 사람은 기후를 기온과 강수에 따라서 1차로 구분을 하고, 또 이것을 강수에 따라서 2차로 구분을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3차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1차는 우리가 A, B, C, D, E 대문자로 구분을 하였고, 2차는 강수의 차이에 따라서 F 또는 소문자 W 또는 소문자 S 등등등등의 기후를 사용하여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기후 구분은 A와 B를 사용하여 구분을 하였는데, 이 A와 B 그리고 B와 C, C와 D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A 기후에 구분하는 기준은 그렇죠.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이상이 A 기후에 해당하는 A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각각 꼭 구분하여 기억하셔야겠죠. 케펜의 기후 구분 기준을 이해를 했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교과서 또는 학습 노트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후 그래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어떠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1단계가 끝나면 이제 2단계 기후별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학습 노트 계속 정리했었던 그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후별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이 기후가 어디에서 분포를 하고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후대가 어디에서 분포를 하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각각의 기후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에 따라서 어떻게 2차로 구분이 되고 있는지 각각의 강수 특징을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의 특징을 정리한 후에 이 기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식생과 주민 생활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여기에서 포함될 수 있는 주민 생활에는요, 우리 같이 했었던 전통 가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지역에서는 어떠한 옷을 입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과 목업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식생과 주민 생활을 정리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것들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후의 특징을 표현해내는 그러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기후를 정리한다 라고 했을 때 A의 기후는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게 나타나는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식생은요, 열대 우림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사바나 식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온다습한 형태 때문에 전통 가옥은 고산 가옥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 이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농업의 형태에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던가 또는 플랜테이션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도별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위도별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후가 일정한 지역에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대륙의 서안과 대륙의 동안의 기후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활동을 해보았었는데요. 같은 온대기후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는 대륙의 서안과 대륙의 동안은 각각의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겨울철 기후가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륙 서안의 기후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나요? 그렇죠. 대륙 서안에 겨울철에 온난하고 수변한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서쪽에서 편향돼서 불어오는 편서풍과 따뜻한 바다의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철 온도가 온난 수변하게 나타났던 반면에 대륙의 동안 지역에서는 그렇죠.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겨울철의 기후가 한랭하고 건조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비기후, 건조기후 지역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연중 강한 하강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학습해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를 정리해 보시면 기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케펜의 기후 구분을 학습하는 방법으로는 기후 지역의 지형을 정리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후 지역을 학습해 보았지만 기후 지역의 지형을 학습해 본 지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건조기후 지역과 빙하 지형 그리고 주빙하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을 정리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건조기후는 지형 형성 작용에 따라서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과 유수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그리고 여기에 메사와 뷰트를 더해서 정리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빙하 지역도 역시나 지형 형성 작용에 따라서 침식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그리고 퇴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으로 구분을 하여 각각의 지형 형성 작용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지형을 정리해 보았었고, 그리고 더해서 주빙하 지형에서 지형을 형성하게 된 주요 작용에는 동결과 융해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펜의 기후 구분을 토대로 기후별 특징을 살펴보고 식생과 주민생활, 그리고 각각의 기후 지역에서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을 함께 정리를 해보았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후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 지역에서는 먼저 기후 그래프를 제시를 하고 해당하는 이 기후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기후 지역의 특징을 고르시오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후 지역 간에 나타나는 주민 생활을 비교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형을 관련해서는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학습 노트에 제시되고 있는 모식도, 그림을 가지고 이것과 그 지형의 명칭을 연결하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건조기후와 빙하지형에서 봤던 것처럼 각각의 지형 형성 작용에 따라서 지형을 구분해 보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형 형성 작용에 따라서 각각 발견할 수 있는 지형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우와 기우를 특징을 비교하는 그러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서술형 문제에서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드리면 한 문제는 우리 1단원에서 보았던 고지도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고 나머지 2문제는 기후 지역에서 출제가 될 예정이니 이것을 참고하여 서술형 문제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 노트를 보면서 학습 노트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18장의 학습 노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어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습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학습 노트 부분에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넘겨서 여기 대륙과 대양의 분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세계지리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던 보충 자료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부속해나 주요 반도 역시 이번 중간고사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뒷장에 넘겨서 동양의 세계지도, 서양의 세계지도를 정리한 학습 노트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시 보충 자료를 제시했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고지도의 제작 시기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여기 고지도 한눈에 정리하기에서는 고르자면 제작 목적과 세계관, 그리고 지도의 중심, 그리고 지도 위쪽의 방위, 그리고 표현 범위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가 아직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표를 가지고 정리하기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이 학습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한 후에 이 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지리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학습 노트인데요. 역시나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에서 선택되지 못하여서 이 부분에서도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 뒤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았던 활동 1번과 이 예시의 문제를 한번 스스로 한 번 더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에 넘기면 지역과 권역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아래에 권역의 구분이라고 해서 기능 지역과 등질 지역 그리고 점의 지역을 소개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뒤로 다시 넘겨서 기후 파트에 들어와서 기후의 요소가 있고 기후의 요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자료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심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대기대순환 같은 경우도 이 각각의 위치의 명칭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소개되어 있는 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으로 넘겨서
세계 해류와 강수량 이러한 자료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설마 이러한 해류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러한 해류의 이름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이 자료 역시 지형을 보기 위한 참고용 자료였으니까 이것을 꼼꼼히 공부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뒷장에 넘겨서 건조기후 지역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참고 자료 역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친구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펜의 가상 대륙의 모식도 분석도 수능을 준비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같이 학습해 본 내용이라서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요르 해안의 형성 과정 역시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같이 학습했던 내용과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았었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부득이하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온라인 수업으로 되게 되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보았는데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둘 테니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학번과 이름으로 닉네임을 설정하셔서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친구들도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갈려하는 부분이나 애매할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한 것은 절대 중간고사와 같은 중요한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거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어떤 것을 구분하는데 애매한 것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세계지리를 공략하는데 한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싶은 목표에 성취하고 싶은 점수를 꼭 반드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험 잘 보세요.